네,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시장 보면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서 이 시장 템포를 따라가기에 좀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 자리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시장 중심 섹터 안에서만 움직임이 또렷하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지금 관세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관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이런 뭐랄까요? 게임도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말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또 글로벌 증시가 국내 증시 포함해서 같이 좀 흔들리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예측의 범주로 봐야 되나 대응의 범주로 봐야 되나 또한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한다라면 오늘은 시장 얘기 드리고 나서 섹터 얘기까지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일자 뉴욕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죠? 실제로 이 전일자 보면은 뉴욕 증시가 강하게 내려갔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게 전일자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눈에 띈 거는 이제 반도체 쪽이 회복을 해줬다라는 지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선별적인데 빅테크를 포함해서 중소형주들도 대체적으로 좀 선별적이죠. 근데 이제 LNG를 포함해서 유가에 대한 긍정 코멘트 나오게 되니까 에너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것들은 지속성이 지금 아직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통 글로벌 증시를 이야기 드릴 때 지속성 있는 부분, 지속성이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을 주로 강조드리곤 하는데 하루 올라가면 하루 내려가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내려가죠. 아직까지는 지속성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슈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놔야 되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런저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예를 들어서 얘는 좀 덜고 얘는 좀 추가하고 이런 형태를 지속할 수 있는 장으로 봐야 되지 지속적으로 풀 홀딩으로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 간략하게 우리 증시가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오늘 좀 무난했죠.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갈리고 있다는 지점인데 이것도 같이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소폭 앞서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좀 앞섰는데 이 갈린 점이 좀 특징이었고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라면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이 비슷해요. 뭐가? 이제 고시총주와 저시총주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다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약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코스닥 150 보면 마이너스 0.42예요. 그 말인즉슨 코스닥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특별하다라는 지점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차트 놓고 같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업종 놓고요. 자, 코스닥 같이 놓고 자, 위에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이고요. 추가로 해외 차트까지 같이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종합. 자, 그리고 S&P 500까지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2월 초를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이 시작하는 지점, 2월의 시초가부터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건데 2월의 시초가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초가부터 잘 올라가는 흐름이죠. 근데 유독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코스닥이에요. 그죠? 가장 꾸준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코스피가 소폭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코스닥은 계속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보게 되면요. 오히려 뉴욕 증시의 상승폭보다 우리 증시가 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그중에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죠.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데 그럼 뭐가 강했길래 이 코스닥이 이렇게 강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 지점은 또 코스닥을 놓고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놓고요. 코스닥 대표 업종은 3개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있을 테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있겠죠.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가 있을 겁니다. 헬스케어로 놓고 볼게요. 편입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다시 한번 2월이 시작하는 구간에 선을 그어볼게요. 딱 구분이 지어지죠. 자, 첫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지수 레벨을 보고 판단했듯이 잘 올라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주도했는가? 첫 번째 반도체가 되겠죠. 무난하게 잘 올라가 주는 모습, 코스닥과 상당히 유사한데, 자, 두 번째 2차 전지입니다. 2월이 시작했던 레벨보다 지금 더 내려가 있고요. 사실 새로운 저가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시총 크기를 보게 되면 지금 바이오가 제일 큰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잘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거를 좀 더 의미를 함축시켜 보자라면은 시장 중심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 중심에 해당된다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심주들 위주로 판단하셔야 된다. 거기서 놓으셔야 된다. 제가 속된 말로 그렇게도 표현하죠. 내가 투자하다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된다? 중심주에서 죽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바이오주들은 최근에 올릭스라는 종목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출발했죠. 그래서 어제, 오늘 연이어서 지금 점상인데, 자, 이런 측면들이 뭐냐면 재료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섹터에서? 바이오에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바이오 얘기 드렸고 이번 주도 드렸습니다만 바이오가 다시 중심주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 오케이, 다른 섹터랑 비교해서 레벨을 보니까 반도체 바이오가 좋았고 실제로 시총 크기 보니까 바이오가 제일 크죠, 코스닥에서. 그럼 이 바이오 애들이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자, 당연하겠지만 가장 대장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먼저 제가 코멘트 드리자면 제가 처음으로 이거 매도 사인 얘기 드렸던 게 이 레벨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까지 나오면은 당분간 보지 않으셔야 된다. 실제로 엄청 쉬죠. 네. 그리고 이 단기 박스 레벨, 이거는 제가 명인들의 복귀가 아니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건데, 이 단기 박스가 딱 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 박스의 위에 올라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알테오젠은 다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단기 박스 구간이요. 작년 11월에 출발하기 시작해서 쭉 실제로 1월 거의 말 단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돌파 나오니까 바로 올라가는 이 측면. 자, 이렇게 저희 단순 차트 분석이 아니고 이미 SC 제형에 대한 이 히알루로니다제의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모멘텀이 부각받는다는 거. 그게 차트에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중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대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당연하겠지만 같이 가는 애들이 당연히 등장하죠. 실제로 모멘텀 좋은 애들 위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리가킨 바이오. 똑같죠. 조정받을 때 똑같고 다시 상승 구간으로 돌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지금 보르노이죠. 얘네는 이제 폐암 치료제로서의 모멘텀이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설명은 제 유튜브에 공개 방송 어제자에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르노이도 다시 턴어라운드 나왔고요. 그리고 쭉쭉쭉 같이 보겠습니다. 모멘텀 지금 좋은 애들.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 SK 바이오팜. 이번 실적 발표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이쪽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대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애들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작은 애들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도 돌려져 있죠. 여기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들어가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도 존재하게 되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어떤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자, 잘 올라가요. 다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이번 2월만 놓고 볼게요. 잘 갑니다. 잘 가요. 다 잘 가는데 뭐가 나왔냐? 오늘자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출발한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이 중심에 올라왔는데 조정이 나온다. 모멘텀이 이탈된 게 없죠. 오히려 모멘텀은 똑같은데 주가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찬스로 볼 수가 있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턴어라운드 시점에 잡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하락할 때 깔아두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조정 레벨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이오는 이 정도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 레벨로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움직임에 훨씬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거래대금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이어서 계속 10조 위 레벨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1월 초 중까지만 해도 작년 12월까지 있었던 거래대금 부족 현상이 이어지다가 1월 되니까 이제 계속 10조 넘는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미한 게 이제 끝이 아니고 코스닥으로 들어가 볼게요. 코스닥 거래대금도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조, 6조 이렇게 가고 있던 거래대금이 7조 올라왔다가 이제 8조, 9조, 이제 10조 원 레벨로 놀고 있다는 점. 자, 상당히 저는 함의하고 있는 게 크다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자라면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지수 단위 차트로 보자라면은 과거의 지수 레벨과는 다르다. 네. 어떤 측면이냐면 밑에서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자, 유지 안 되죠. 내려갑니다. 저가 매수 들어와요. 유지가 안 됩니다. 계속 똑같죠.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서 조정받아야 될 때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딥시크 이슈, 관세 이슈 발생했을 때도 저가 매수세가 바로 유입되고 밀어 올리는 모습. 저는 이 단기 박스 구간이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겠죠. 한 2,500에서 2,550대 레벨이 단기 박스 고점 구간인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격대의 형성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코스피 기준이고요. 코스닥도 유사한 흐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뚫었죠. 밑에 레벨을. 네. 그래서 새로운 시세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당연히 이제 원웨이 상승보다는 나 올라갔다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 조정 나오고 할 텐데 그때마다 섹터별로 중요한 섹터들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기회가 계속 공존하는 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시장 얘기 간략하게 좀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변수는 하나죠. 미국 증시가 무너지느냐 아니냐. 미국 증시는 참고로 이번 어닝 시즌은 7할에 가까운 기업들, 지금까지 발표된 7할에 가까운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점쳐지는 게 지금 중론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최근 데이터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증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은 통화 정책입니다. 그럼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얘기 드리죠. 자, 첫 번째 고용입니다. 두 번째가 물가예요. 그럼 얘네들의 이상이 있냐 없냐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 나왔죠. 고용 데이터를 확인할 건데 사실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보니까 예상치가 이제 16만 9천 건, 한 17만 건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14만 3천 건 하회했습니다. 그럼 고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증시는 지금 아무 이상 없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보면 실업률 데이터 나왔죠. 실업률이 4.1% 예상했는데 4.0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 실업률 4.0은 완전 고용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국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 데이터 보니까 고용은 여전히 견고하구나를 알 수 있었고 증시는 여기에 영향을 전혀 안 받았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물가겠죠. 자, 물가 데이터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제 1월 CPI가 나올 거예요. 1월 CPI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CPI 데이터, 소비자 물가가 나올 거고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가 나올 건데 여기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요. 우리가 체크할 건 더욱더 간단해집니다. 뭐냐면 매크로가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10년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고점까지 쭉 치고 올렸다가 이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 구조로 가고 있는 10년물이 첫 번째고 이 10년물의 안정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중간중간 관세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 위로 튀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안정적인 레벨로 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안정적인 레벨로 간다는 게 무조건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에 대해서 이미 오늘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안정화 레벨이라는 건 상방으로 위로 계속 튀지 않는다라는 지점을 함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이슈를 좀 다뤄볼 건데 관세, 지금 관세 얘기가 엄청 많죠.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자, 이거를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한다로 보셔야 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딜을 위한 거래 조건으로 관세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관세는 적용하려고 든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딜이 성사 안 되면
적용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예를 들어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제 관세 정책을 했죠. 1기 때 캐나다 대상으로 그리고 멕시코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결국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8년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한다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호재다 하고 막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우리 한국도 관세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증시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구조도 겪어보셨을 텐데 뭐가 문제냐면 트럼프 스탠스는 항상 똑같아요.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 한다 했는데 적정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딜을 했냐면 쿼터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뉴스에도 보면은 쿼터팩이 나오죠.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FTA 체결을 했던 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쿼터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어차피 관세가 없는 거는 동일한데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안 맞을 테니까 양을 조절할게로 간 거예요. 양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루미늄 포함해서 이제 철강 관세는 우리는 안 맞았습니다. 대신 쿼터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양을 1년에 260만 톤까지만 미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거 동의 안 하게 되니까 2018년도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까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런 국가들은 다 관세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관세를 빼준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국가들 관세를 빼주고 멕시코가 또 말 안 들으니까 다시 또 관세하겠다. 이런 구조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스탠스에서 우리가 마지막 기억나는 게 결국 안 했다로 갔잖아요. 이거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상호 관세 있죠. 이걸 안 한 겁니다. 상호 관세라는 우리가 개념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상호 관세는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듣고 보면 되게 합리적인데 실제로 지금 구조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불리하게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가 좀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유럽이 있고요. 자, 미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럽이 미국한테 그리고 미국이 유럽한테 자동차를 판다고 볼게요. 자동차를 판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의 관세를 적용받느냐? 미국은 유럽에다가 팔 때, 여기로 갈게요. 자, 2.5%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미국은 유럽에다가 팔 때 10% 적용받습니다. 자, 왜 이런 구조냐면 미국이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고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가 애초에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미국이 불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야, 우리가 관세를 지금 조금 받고 있으니까 상호 관세 해야겠다. 우리도 이거를 10%로 바꿀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호 관세는 과거에 1기 정부 때는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지금 공화당은 어떻죠? 트럼프에 반대하는 인물이 거의 없죠. 자,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 상호 관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유럽에서는 2.5% 가지고 있던 거 우리가 직접 10%를 올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 환경 규제 같은 것도 트럼프는 문제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더 추가로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자동차를 차라고 볼게요. 자, 유럽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려면 자, 유럽은 환경 허들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차를 팔아야 돼요. 근데 미국 차들은 친환경 차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근데 유럽 차들은 미국에다가 팔 때 어때요? 네, 환경 허들이 거의 없죠. 아무거나 팔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너네 환경 허들 때문에 많이 못 파는데 너네는 우리한테 많이 파느냐? 이런 것도 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센스는 뭐냐면 그러면 유럽 때리기, 중국 때리기, 멕시코 때리기, 캐나다 때리기 알겠는데 그럼 우리도 맞느냐? 우리도 일부는 포함될 겁니다. 왜요?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큰 거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맞겠다라고 가면 또 안 되는 구조가 있죠. 이 대미 무역 흑자 구조가 올라간 게 코로나 이후예요. 그리고 21년도부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뭐였죠? 공장을 이거 미국에다가 지어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텍사스 삼성전자 공장이 있죠. SK 하이닉스도 지었죠. 현대차도 지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뭐 수십 조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줄 때 미국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고용도 만들어주고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사실 별로 안 좋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 이 공장을 짓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다 들어가야겠죠. 네,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그게 어디서 들어가냐? 한국에서 공급이 됩니다. 벤더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그럼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급되는 품목들이 어디에 포함되냐? 이 무역수지 흑자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 구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그럼 이거는 우리가 외교 당국이 주장해 볼 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4년도까지 기준으로 대미 미국 대상으로 해서 수출 상위 국가들인데 다 포함이 돼요, 관세에. 이 중에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유독 많습니다. 그럼 그런 지점들은 이 관세 대상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이 관세는 지금 일괄이에요. 보편 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이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경쟁하는 거, 뭐 일본도 경쟁하고요. 여기 중국도 경쟁하죠. 뒤에 보면 대만도 경쟁하고요. 그러면 똑같이 관세 받을 때 이 협상 조건에서 그나마 유리한 우리가 관세에서는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경쟁 국가, 예를 들어 중국이랑 우리랑 뭐 조선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를 보게 되면은 이 관세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비롯 봤을 때는 우리한텐 불리할 gen 거의 없다. 왜냐면 우리가 중국보다 관세를 더 맞을 일은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이제 간략하게 섹터 몇 개만 볼 건데 이 관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출발할 때 이제 바이오 얘기 드렸었는데 바이오도 지금은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의약품 같은 거는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주로 많이 나갔던 애들 있죠. JYP 엔터. 자, 오늘도 날라갑니다. 하이브, SM, 큐브 엔터, YG 엔터. 엔터주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누가 유리한데? 주식시장에 돈은 한정되어져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은 맨날 거래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좋으니까 10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코스피 10조 나오는데 이거 누가 가져갈 건데 싸움으로 가잖아요. 누가 어디에 돈이 들어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뭐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실적 안 본다라면은 그러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느냐,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한 기준은 다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어디에 집중할 거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세라는 키워드가 딱 등장했을 때 그럼 관세에 해당 안 하는 애들이 누구냐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해당 안 하는 애들 중에서 실적 좋은 애는 누구냐? 제가 그래서 이 엔터주를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못 사요. 그죠? 이제 뭐 사긴 좀 어렵고 이렇게 중간 조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제가 이제 추천이 나갔을 때는 이 레벨이었고 이런 중간중간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엔터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섹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데이터 센터 향이 좀 조용하죠. 저는 이쪽이 또다시 움직일 때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 센터 향 이야기 드릴 때는 첫 번째 전력 설비가 되겠죠. 전력주들은 지금 수출 데이터에서 수출이 빠짐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 돈이 한정적이니까 이쪽이 또 쉬어가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HD 현대일렉 다 쉬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얘네 맨날 신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슬슬 쉬어가는 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LS일렉. 여기까지 실적이 좋았고 재룡전기가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좀 후순위로 밀려 나가고 있고 이쪽 이 변압기단 같은 경우도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스몰캡으로 들어가자면 대한전선, 뭐 제일일렉트릭, 뭐 세명전기 막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전력 설비는 저는 이 당장에 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순서가 올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오프닝에서 코멘트를 드렸지만 지금 계속 순환매죠. 계속 순환매입니다. 자, 바이오 올라갔다 오늘 바이오 좀 조정 나오고 바이오 갔으면 또 반도체 한번 가고요. 자, 반도체 갔으면 또 AI 소프트웨어 가고요.
또 로봇 움직이고요. 로봇 오늘 또 쉬어가죠. 레인보우 혼자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방향에서 데이터 센터야, 바이오, 엔터 이렇게 쪼개고 나서 그 중에 중심주만 모멘텀을 보고 각각 차트 분석도 한다라면 특별히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얘기는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이 저는 작년 한 해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중심 섹터 안에서 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시장에 돈이 집중되어져 있는 섹터에서 놀고 있는가 아닌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매주 월수금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 라이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참고로 보시면은 제가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니까 이 지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